오늘도 저희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야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첫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보고를 일부러 늦춘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얘기인지 자세히 좀 살펴보고 우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예, 이번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입장은 사실 간접 메시지 형태로 전해지긴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합참이라든가 국가정보원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런 형식이었지 대통령이 말하는 영상이 공개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죠. 네. 그런데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직접적 메시지가 영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다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입장을 조금 정리해 보면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하다. 이렇게 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고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했었고요. 김 위원장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다. 또 남북 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남북 관계의 미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자,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사실 요약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 국민이 희생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불행하다. 그리고 희생자의 어떤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깊은 애도와 위로 이런 네.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남북 관계가 그래도 파국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로 지금 요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사실관계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강조했고요. 더불어서 남북 군사통신선이 막혀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네. 이거부터 우선 재가동하자라고 이제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나라 분단 역사 중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직접 공식적으로 사과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이라든가 국민 일각의 여론에서는 또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데 특히 국민의힘 제1야당에서는 지금 이 공무원 사망 순간에 대통령이 직접 대면 보고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네. 특히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대통령이 왜 유엔에서 연설한 것 있잖아요. 예, 예. 종전선언인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쳤던 거 아니냐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딩을 그대로 전해드리자면 공무원 한 사람이 북한군에 의고 사살되고 불까지 태워진 상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부가 인지하고도 아무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이게 불에 의해서 된 것은 남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김정인 위원장이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김정인 위원장은 대통령 유엔 연설이 앞에 놓여 있어서 네. 혹시라도 이 사태가 유엔 연설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빚어진 것 아니냐라고 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또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네. 최근 야권에서 나오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근거 없는 무책임한 주장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유엔으로 하는 그 연설 내용이 15일 날 이미 사전 녹화가 됐었고 18일 날 유엔으로 보내졌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청와대의 어떤 첩보 입수 시간이라든가 대면 시간이 20일, 23일인데 전혀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또 청와대 입장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부분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언론에 직접 나와서 사건 전반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는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요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상황을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3일 새벽에 유엔 연설이 이제 방송이 되었는데 네. 물론 그 전에 18일까지는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러면 이 영상을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그 영상을 좀 늦추거나 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느냐 이런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사과문의 형식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를 짐작할 수 있다. 이유 여하 불문하고 대단히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이 약간은 조금 빠진 부분이 있다. 일단 북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이렇게 잔혹하게 사살한 부분에 대해서 네. 북한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목숨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유 여하 불문하고 분노한다. 이 부분은 분명히 들어갔어야 된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남북 간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뭐 짐작이 됩니다만 네. 이래도 선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는데 네. 물론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대화와 협력 매우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에 있어서 남북관계 개선이나 이런 계기를 얘기하기보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북한의 제대로 된 사과를 이끌어내고 또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뭐 한반도 평화체제가 되든 통일이 되든 이러한 기록들을 사실은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없이 지금 남북관계 개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조금 섣부른 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동조사를 청와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분위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과연 핵심이 있는 사과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서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민주국가와 독재국가의 차이가 무엇이냐. 국민의 목숨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민주국가입니다. 네. 국제적인 테러리스트들이 독재 국가들을 상대로 국민을 인질로 잡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재 국가 지도자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민주국가의 지도자들은 국민의 목숨이 달려 있으면은 모든 이유 여하 불문하고 초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먼저이고 국민이 먼저이다. 이번 사건에서 철저한 어떤 조사는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대통령이 사건 전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라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요청이 있는데 네. 지금 여야가 사실 국민이 희생된 이런 사안을 가지고 규탄 결의안조차 내지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정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사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일단 규탄 결의안을 내고 그다음에 뭐 긴급 현안 질문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의 어떤 당리당략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거는 국민들이 보는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강조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우리 국민, 그것도 민간인이 이렇게 피격이 됐다. 뭐 시신에 대한 것은 엇갈리고 있지만 민간인이 피격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양측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비판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대북 결의안 규탄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게 북한이 잘해서가 아니라 공동조사를 해야만 밝혀낼 수 있는 진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계속 뭐 규탄도 하고 이럴 필요는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든지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이잖아요. 이게 여당에 유리하나 야당에 유리하는 사실 정치권의 관심이지 국민들의 관심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점을 좀 중심에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마 미국 측하고도 우리 정부가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부석 본부장이 미국에 도착한 거 어제 전해드렸고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금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번에 아마 그 서해상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서 의견이 오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미국 측과의 뭐 공조를 통해서 또 뭐 국제사회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랑 우리 정 아나운서님하고 송문희 박사님하고 의견 일치를 본 게 뭐냐. 정치권이 좀 국민들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여야가 서로 기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희생된 우리 국민을 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라든가 현명한 대응이 뭔지에 대해서 좀 지혜를 보여주는 자세를 표해야지 서로 이게 우리 편에 유리하냐 내 편에 유리하냐
특히 추석 민심 뭐 여론조사 중요하겠죠. 근데 그건 네. 정치권에 관심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민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는 네. 뭔가 지혜를 보여주는 시기가 정말 절실하다고 참 생각합니다. 드문 일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정부를 예. 만들고 세금을 내고 정부의 어떤 각종 그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응하는 이유는 정말 다급한 순간에 내 나라, 내 정부, 우리 대통령이 나를 지켜줄 거다. 나를 꼭 찾아낼 거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인데 이런 사태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정말 이런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이런 바탕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네. 남북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되고 또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대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속절없이 죽어나가는 목숨이 다 덮여야 되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여야가 힘을 모아가지고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 이 네.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볼게요. 이제 병원을 이용할 때 불편을 겪고 있는 이 미혼 부의 자녀들 이제 오늘부터 건강보험 확대를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어떤 불편이 도대체 있었다는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또 변화된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하네요.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사랑이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딸을 낳았는데 그 사랑이 출생 신고를 못하는 아빠, 그 얘기했죠. 아빠가 미혼부였거든요. 네. 미혼부인 아빠가 6년 전에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 아이 출생 신고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가족관계 등록법이 바뀌면서 2015년 11월부터 이제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으면은 그 미혼부 결혼을 하지 않은 아버지가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가정법원에다가 이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네. 법원이 확인 절차가 끝나야지 출생신고가 되는데 네. 이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오래 걸리나요? 한 2, 3년, 늦게는 아유. 2, 3년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것도 엄마의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좀 알면. 재미있죠. 이게 뭐가 좀 웃기는 부분이 있냐면 네. 만약에 아버지가 엄마 이름 그러니까 그 아이의 엄마 이름을 안다거나 생년월일을 안다거나 아니면은 단지 지금 연락이 좀 끊겼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법원에서 기각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원래 신고를 하도록 됐기 때문이지요. 법상. 이게 참 이게 법에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어떤 보면은 모순이네요. 법의 모순인 이것도. 거죠. 예. 어쨌든 엄마가 아이를 낳은 거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지 않을 때는 엄마만 그리고 엄마의 어떤 동거 친족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미혼 부인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는 게 많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를 하고 있고 태어나 있는데 신고는 안 돼 있고. 기록상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아프면 한창 어릴 때 예방접종도 많이 가거든요. 특히 이것도 어린 시절에. 네,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그거 다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맞춰야 되고 아플 때 병원에 가도 보험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양육수당, 아동수당 받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못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많은 문제가 있고 지금 코로나 와중엔 더 힘들겠군요. 여러 가지로. 또 취약 연령이 되어서도 취약도 힘듭니다. 출생신고가 안 되는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신청하면은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29일부터 이제 이 그럼 아이들이 건강보험만 지금 건강보험 이제 치료를 받을 수가 가능하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혼부라 그러면 뭐가 미혼부냐?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법적으로 미혼인 아버지입니다. 우리 왜 싱글데디라는 말 하잖아요. 네네네. 싱글데디 혼자 아이 키우는 아빠. 네. 이건 좀 다릅니다.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데디는 좀 다른 개념이죠. 네. 결혼하지 않고 만 18세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의 아버지가 아버지. 미혼부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통계상에 의하면은 2018년 통계가 전국의 미혼부가 7,768명. 꽤 많네요. 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미혼모의 한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래요. 미혼모보다 미혼모보다 예, 3분의 1 정도 적은데 생각보다 예. 많죠. 많네요.
근데 예. 또 하나는 이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까지 합치면은 숫자가 한 세대 3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미혼부의 그 아이들은 그러면 기본권 보장을 잘 못 받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법이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출생 신고를 하려면은 아이 엄마 알고 있어도 아이 엄마 이름도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만 되는 게 지금의 상황인 네.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아이 한 명을 더 낳냐 안 낳냐 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여러 번 했는데 지금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KBS ETV 예능에 살림하는 남자들이라고 네, 있었습니다. 있었죠. 거기 출연한 김승현 씨, 네.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고 그렇죠. 예전에 이제 왜 우리 청춘 스타, 하이틴 스타 이렇게 불렸었죠. 맞아요. 근데 이분이 방송을 이제 뭐 당분간 뭐 많이 하지 못하다가 만약에 되면서 아 내가 딸이 있다. 미혼부라는 사실을 공개를 했었어요. 밝혔죠. 그래서 네. 그때 인터뷰를 한번 살펴봤더니 아, 당연히 내가 이거를 감수해야 되는 거고 내 딸을 부정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만약 이런 사실 부정한다면 내가 이걸 자랑할 일도 아니지만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맞아요. 전 이게 참 정확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고에서 보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거를 굉장히 좀 비판하는 문화잖아요. 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혼을 못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보면 제 주변에서 보니까 교통사고로 갑자기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진 여성이 아이를 낳겠다고 한 거죠. 네. 뭐 부모님들은 반대하겠지만 그럴 때 주변에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라도 아이를 지키겠다라고 하면 도와줘야 되겠죠. 도와주고 지지해줘야 되겠죠. 네. 특히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데서 맞습니다. 이번 제도가 좀 의미가 있다고 하고 보고요. 여가부에서 아마 이번 제도에 맞춰서 유전자 검사 비용도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아마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제 네. 법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뭐 서류를 낼 때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내면은 이 아이와 아빠의 관계가 명확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각종 부처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책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법원에서 이걸 확인하는 듭니다.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할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법원이라는 예. 것은 이제 법 체계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이번 대책을 내온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좀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차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를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실제로 아이를 낳고 그냥 사라지는 엄마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고 하는 진짜 부성에 넘치는 아빠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견인 지정 신청, 자해 성군 창설 허가 신청, 가족관계 등록부 창설 허가, 인지 이걸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네요.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딱 검사하면 유전자 검사하면은 내 아이인지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부모가 출생 등록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부모가 처한 상황과 위치에 따라서 아이의 이 그 미래가 달라진다면은 이 태어난 아이에겐 굉장한 위험이 되는 것이거든요. 차별이죠. 그거부터가 그 자체가. 시작부터가.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는 그 자체로 존재가 인정받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확정하는 것과 태어나는 것을 분리하는 것이죠. 지금 신생아의 한 99%가 산부인과에서 태어난다고 하니 네. 해당 병원에서 바로 의사가 출생 신고를 하는 겁니다.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태어난 아이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확률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겠네요. 이런 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우리가 혼외 결혼 전의 아이에 그 대해서 굉장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는데 세계적인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가 21세기 사전이라는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 2030년이면은 결혼 제도가 사라지고 90%가 동거로 바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지금 외국에서는 어떤 혼인과 동거 간의 그 중간 정도를 계약 형태로 법적으로 보호를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고 많은 권리를 똑같이 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열려야 되지 않나 그러네요.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에 대해서 좀 열고 생각해보자는 얘기는 저희가 방송에서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예.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지금 보면
이게 이제 동성인데 평생을 친구처럼 같이 지내는 이게 꼭 무슨 이렇게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보완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로 나오고 있고 제가 예전에 특집기사에서 봤더니 두 분이 이제 여고 시절에 선생님하고 제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사회생활 하다가 다시 만났는데 두 분 다 결혼 안 하셨고 엄마와 딸처럼 평생을 지내는 스토리를 봤는데 저는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가족으로 봐야겠죠. 근데 그렇죠. 그렇다는 이유로 핏줄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현재 법으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부분에 지원해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 형태에 따라서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뭐 꼭 혈연만을 가족이라고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식구라고 얘기할 때는 한솥밥 먹는 것이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연대가 되는 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뉴스픽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두 번째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뉴스를 한 개는 내일 또 하도록 하죠. 예. 자,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9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